네, 관련해서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학 자동차학부 교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지난해 지하 충전시설 위험성 경고를 정부가 좀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아쉽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알았다고 조치했으면 좀 조기 예방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고민거리는 지금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전기차 보급을 할 때 이 도심지 약 70%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 특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공간이 없어서 지하로 주차를 시키고 지하에서 충전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조건인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화재라든지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인천 쪽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생기면서 그게 입증이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을 봤습니다. 소방차 못 들어가고 100여 대의 피해를 봤는데 완전 소화까지 8시간 반이 걸렸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차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분명히 근데 답에 대한 것들은 마땅치 않다는 게 한계점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계속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전기차 공포증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잘 안 팔려서 전기차가 20% 폭탄 세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서울시를 보면은 이제 차량 충전을 이제 90% 이하로 하면은 지하 주차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이용자들은 이거 현실성이 좀 굉장히 없는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충전을 90% 이하로 낮추면 확실하게 정말로 이 화재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미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작년 후반에 환경부 배터리 및 전기차 안전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 전문가들, 저도 이제 전기차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결론을 지은 것이 90% 미만 정도로 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90%를 한 이유가 충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안전도는 보강이 돼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과충전이거든요. 따라서 보통 지금 자동차는 97, 8%까지 충전을 하니까 안전마진, 위에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10%의 안전마진을 늘려주게 되면 그만큼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실험이나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를 한 이유가 일반 차주라든지 또는 제작사가 70에서 80%가 낮추게 되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하 충전소나 주차를 할 때는 90%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작년 말에 이미 합의를 봤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걸 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죠. 90% 이하로 과충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전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 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차에 대한 것은 자정적인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충전기를 낮출 수 있는 과충전 예방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완속 충전기에는 거의 과충전 예방 장치, 즉 충전율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의 없다,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도 이 아파트마다 권고사항을 보내서 이 자동차 자체, 전기차 자체에서 90% 이하로 충전하는 부분을 권장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휴대전화처럼 100% 충전하지 말고 한 80, 90% 정도 이하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국산이냐 뭐 외산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어제 보면 속속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면서 안심시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면 뭐 정부가 추가 보조금 준다고도 하는데 이거는 안심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중요한 요인입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배터리 공개를 해서 좀 더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가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부터 좀 더 좋은 제품을 쓰게끔 만들어주는 선순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배터리 이력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배터리가 탄생부터 어떻게 쓰여왔는지에 대한 이력이 누적되기 때문에 좀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당장 지금 전기차 포비아가 생긴 이유는 폐쇄 공간에서의 주차와 충전으로 인한 공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배터리를 공개함으로 해서 생기는 전기차 화재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한정적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무 정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오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을 보완을 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직접적으로 전기차 자체의 화재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은 한정적이다. 그리고 폐쇄 공간에서의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는 아직도 더 심대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저도 한번 오늘 조사를 한번 쭉 해서 보니까 결론 이제 전기차 이용자나 비이용자나 이거 하나 정도는 좀 비슷하거나 좀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지하 주차장 화재 시에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하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좀 물이 뿌려져야 하는 거 아니냐. 즉 이제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되도록 이 점검도 제대로 하고 이 교육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하 주차장의 폐쇄 공간에 있어서는 화재가 발생 안 하게끔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번에 스프링클러 작동을 안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확산하는 데 분명히 이 의미가 있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전기차가 5대, 10대마다 격벽, 차단벽이 있는 것들이 좋고요. 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지하 2, 3층 이내로 충전기나 주차를 좀 상층에 유도를 하는 방법. 또 이 질식 소화포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장비, 심지어는 소방차가 이번에 진입을 못했는데 좀 더 골목길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중소형 소방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도 그렇고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 소화를 시키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중소형 경영 소방차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것들도 혹시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실제로 화재가 생겼을 때 소화에 도움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선제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지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보도 내용이나 좀 보면은 이 환경부 따로, 국토교통부 따로, 정부 부처 좀 따로 부처들 다 따로따로 논다 이런 좀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 마련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모빌리티 쪽에 있어서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게 한계점이에요. 지금 세 개의 부서가 니꺼 내꺼 싸우고 또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안은 저도 잠원 각 부서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일본들의 포지티브 정책에다가 또 각 부서가 따로 놀아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관하에서 세 개 부처의 차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끔 지금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 전기차 캐짐까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똘똘 뭉쳐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해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양한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융합적으로 제시를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특히 아파트 같은 폐쇄 공간에서의 안심하고 주차시키고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출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좀 적극적이었던 만큼 어떤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서 공포증도 좀 불식시하는 좀 역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관련해선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 북한 수해 때문에 난리인데 이 와중에 최고급 차량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꿨다. 이걸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치로 받아들일지, 그걸 권위라고 생각할지 실제로 어떤가요? 먼저 결론적으로 한마디부터 시작을 하면 매우 부적절한 그런 보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찾아간 곳이 수해가 일어난 그 현장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들이란 네. 말이죠. 근데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장시간 연설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부적절한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급의 벤츠 차량을 버젓이 보인다라는 것이 뭐 주민들 과연 박수는 일단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주민들은 저런 삐까뻔쩍한 차량을 보면서 굳이 여기에 저것을 끌고 왔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벤츠 차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네. 저 차량은 지금 마이바흐, 그 벤츠에서도 가장 최고급 모델이고요. 마이바흐 SUV 모델입니다. 2억 7천, 2억 8천만 원 가까이 하네요. 저게 지금 아무 옵션도 들어가지 않은 가격이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차는 약 4억 정도로 하는 걸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출시된 지 우리나라에도 나온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매우 최신형 차량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차량이 있는데 굳이 가장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차량을 굳이 끌고 갔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저런 것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애민 행보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에도 3개월, 뭐 4개월밖에 출시가 안 됐는데 저 차량이 예. 어떻게 저게 북한으로 갔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사랑은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수년 전 모델부터 가장 최신형 모델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벤츠 회사가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유엔 제재로 인해서 2017년부터는 그런 고급 세단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네, 있는데 그렇죠.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벌였더니 어느 대리점에서도 북한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어허.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동남아라든가 이런 곳에 대리인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벤츠를 구입을 하고 마치 무역 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그 세관을 속이거나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서 북한으로 가져갔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해에 복구 작업 현장에 청년 30만 명이 지원했고 예. 폭발적인 탄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말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탈북민들 입장에서 그런 뭐 몇 명이 탄원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니고요. 매해 북한에서 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북한이 동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자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상 여기에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의지가 되고요. 없는 건 아니다. 의지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그런 재 현장에 가서 학업을 모두 내려놓고 가겠습니까? 하지만 중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교육 시스템으로 따지면 뭐 고등중학교 3학년, 2학년의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그 재난 현장에 혹은 수해 현장에 가도록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인까지 해야 되는. 예, 내가 어디로 자원해서 간다라는 그런 그 문서에 이제 사인을 해야만 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저 화면은 2016년도 화면이라고 합니다. 네, 저런 청년들은 사실상 우리 기준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청년들이거든요. 네. 그런 청년들에게 강제적으로 국가가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나가는 청년들 안에서도 사실상 부모의 백이라든가 돈이 좀 있으면 좀 편한 곳으로 아니면 아예 그 명단에서 빠지고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이 아니라 강제 일 강제 노동이고요. 우리가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얘기도 들립니다. 수해 지역으로 파견된 청년들이요, 이제 복구는커녕 오히려 도둑질을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크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체제가 잘못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30만 명의 청년들을 동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어떤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수해 현장에 본인들이 뭔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급조해서 만드는 네. 것인데요. 급조하다 보니까 이 30만 명이 파견되어 나갈 곳에 심지어 그들이 묵어야 되는 숙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은 가서 본인들의 숙소를 자체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숙소뿐만이 아니라 보급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30만 명이 없던 곳에 갑자기 와버리게 되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식량 같은 것은 북한인들 강조하는 그런 자력경생의 정신에 의해서 자체 조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말이 좋아서 자체 조달이지 네. 결국 주변의 민간을 약탈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을 그런 어떤 불법 행위로 강제로 내모는 것이 지금 북한 당국이 벌이고 있는 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뭐 일탈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의 구체적인 책임은 그들을 어떤 준비도 없이 내보낸 당국에게 있는 것이지 그런 청년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파견해놓고 먹고 숙식하는 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형식이었다는 걸 좀 그렇죠. 읽혀지는데 네. 실제로 이 김국혁 보좌관께서는 북한에 계실 때 예. 이런 걸 경험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나 만연하게 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수해 현장에 강제 전출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어떤 일반 노동자라든가 일반 농민의 자녀들이 강제로 전출이 돼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의 백이라든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다만 북한의 뭐 상류층이라든가 혹은 뭐 평양의 고위 자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 100만 명에 속하지 않는 부류가 바로 이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들은 언제나 특혜를 받고 저 역시도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한 번도 그런 동원에 차출된 적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전에 들은 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뭐 주변에선 많이 보고 또 평양역 가면은 평양역에 그 자원 뭐 소위 자원에서 나간다는 청년들이 이렇게 장사진을 치르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최근 이슈였던 북한 주민 귀순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 인천의 강화도의 한 섬까지 귀순을 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 지난주 좀 화제가 됐었고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뭐 최근에 북한이 이제 휴전선 일대 장벽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뭐 이래서 실제로 탈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북한 탈북 브로커들 상황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직접 한강을 건너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이유가 다 여기에 타당된다라고 보고요. 현재 북한에서 직접 북한을 탈출을 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그 탈북 그 루트는 이제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북중 국경 일대에 뭐 2중 3중의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고 또 전기 철저망까지 정말 삼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분이 뭐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바다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배를 타고 넘어오신 두 가족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바다라든가 혹은 지금 그분이 넘어오신 곳은 교동도 앞에 있는 한강 하구 그리고 강화군 근처요. 네, 그렇죠. 그 강화도 앞 거기 바다잖아요. 예. 거기는 아무래도 서해다 보니까 뻘밭이 있고 네, 그 민물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상 썰물일 때는 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말고는 사실상 넘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만큼 탈북의 어떤 그 시도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해상으로 넘어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리고 뭐 확성기 영향을 받아서 뭐 귀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제 대북 확성기 뭐 많은 내용을 뭐 우리나라에서 예. 북한을 좀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동요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대북 확성기의 내용을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10년 전과 또 최근에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10년 전에는 무작위로 뭐 케이팝을 틀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한국 뭐 가요 프로그램을 내보내거나 이런 예. 식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맞춤형으로 내보낸다라는 그런 인식이 맞춤형이요?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어떤 것을 듣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뭐 노래나 이런 것도 좋지만 뭐 6시 내 고향이라든가 이런 한국의 실상을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했을 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사실 대북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국경이 아니죠. 그 DMZ 근처라든가 예. 아니면 한강 그 뭐 임진강 북쪽이라든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대북 확성의 영향권 아예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한다. 그렇죠. 그분들은 매일 이제 남한의 소식이라든가 아하. 뭐 그런 뭐 최불암 선생님의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예. 이런 프로그램들 들으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뉴스가 방금 조금 전에 들어와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북한이요 이게 러시아에 포탄을 주고 염소를 받았다 이런 보도 내용이 방금 나왔는데 네. 북한이 어쨌든 러시아산 염소 뭐 447마리 이렇게 예. 들여왔다고 합니다. 포탄을 주고 예.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 일단은 북한도 이제 그 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늘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 뭐 콩우유를 생산하는 식의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식 표현하면 두유죠. 이런 또 유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말에 정주영 회장이 그 소 500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500마리의 소를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북한은 어떤 소 방목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 500마리가 대부분 다 폐사하거나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노선을 바꾼 것이 북한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지에서 방목해서 키울 수 있는 염소를 좀 키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염소에 대한 북한의 사랑은 사실 뭐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 염소 사랑까지 얘기하는 그렇죠. 염소를 이제 그 북한 군에서도 기르고 뭐 그 농촌에서는 기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다 염소를 기릅니다. 그 염소의 그 유제품을 이제 소 유제품으로 대체품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아무래도 러시아 쪽 염소가 북한보다는 훨씬 더 크고 또 우량종의 염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무기를 주고 염소를 받아온 그런 우픈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를 지원해 준 그 대가로 바로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유엔 제재에 이제 해당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유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서 염소가 조금 자유롭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보도가 현실일 가능성,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실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건 전문가들과 함께 사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리포트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게 진짜 사실이야라고 해서 계속 확인 작업을 거쳐서 최근에 어제죠. 이제 입건이 돼서 저희가 다룬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믿기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맞는지 36주면 거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제가 36주 차에 낳았거든요. 충분히 태아가 태어났다면 살 수 있는 주수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36주 차에 임산부가 내가 낙태했다라면서 브이로그를 올렸는데요. 네. 일부 누리꾼들은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정도 배가 나왔는데 임신인 줄 몰랐다라는 그 유튜버의 말도 믿기기가 어렵고 또 배부의 어떤 수술에 대한 흔적이나 튼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건 조작된 영상일 것이다라고 감론을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영상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영상 조작되지 않았고요. 또 이 해당 유튜버와 이 해당 시술을 시행했던 병원의 원장을 피의자로,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했고요. 2차례 정도 경찰 수사 결과 이 해당 유튜버 낙태한 것이 맞다라고 시인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출생이기도 하고 지금 다른 분들은 애를 정말 애지중지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어렵게 낳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 경찰도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영상 조작되지 않았고 이 해당 유튜버 여성이 뭐 시인한 만큼 낙태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태아가 태어나고 나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사망한 것인지가 이번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말씀하신 대로 36주면 출산이 정말 가까운 시점인데 이 해당 여성이요 여러 병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뭐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심장도 뛰잖아, 봐.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한다고. 못 지어요. 심장도 이러지 않잖아. 네. 자, 이수정 교수님. 네. 이거 의사도 아이 이 정도면 못 지운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처리가 된 겁니다. 지운 겁니다. 네, 뭐 지금 몇 군데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도 키워드로 이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은 걸로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결국 이제 뭐 임신 중단을 하는 그런 네. 병원까지 이제 이동하여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시술을 하는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출산하여 생존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주수였고, 더군다나 지금 한 7달 정도가 되면 중추신경계가 다 발달해요, 태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엇인가 도구를 몸 안으로 넣어서 낙태 시술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건 산부인과 의사 같으면 다 알고 있는 태아가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이 끔찍한 이제 고통을 주는 시술을 전문의가 했다는 게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도대체 이런 시술까지 하는 산부인과가 존재하도록 대한민국에서 내버려 두게 된 뭐 어떤 그 사법적인 환경이 왜 발생했는지를 지금 따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낙태죄가 폐지가 된 거나 진배 업계에 사실 위헌 소송에서 사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하여 네. 대체 입법을 하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대체 입법을 안 하고 지금 국회가 완전 책임을 방기한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재가 안 되는 끝에 이런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더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군요. 보셨겠지만 그 브이로그 해갖고 그 산모가 영상을 편집해갖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글쎄, 해볼까요? 이게 무슨 모험담도 아니고 지금 이런 영상을 결국 자기 자랑하듯이 얼마 주고 지금 이런 일을 했다. 네. 나는 나름대로 힘들었다. 이런 종류의 일종의 이제 뭐 모험담처럼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는 결국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면 이건 사실 은폐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로 시술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 이 20대 여성은 지금 이 지경까지 예컨대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제 여성이 출산에 이르기까지 또 이렇게 브이로그를 올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이 뭐 살인 혐의가 이 산모한테 주어질 수 있다. 뭐 병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사실 뭐 낙태가 되는 부분을 브이로그를 올렸다 하여 이게 어떤 형법상의 어떤 죄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유튜버가 이 영상을 올렸을까, 우리가 그 목적,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낙태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법되지 않는다면 현행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마 이때 당시 유튜버는 낙태죄 영상을 낙태에 대한 영상을 올리더라도 낙태죄가 없기 때문에 난 처벌을 안 받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이 미비돼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고, 결국 유튜버라 하면 이 조회수가 높아져야 수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튜버가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나와서 이후에 사살시켰다면 이거는 일반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유튜버는 단순히 그냥 내가 품고 있는 아이가 이제 낙태됐기 때문에 이건 낙태죄에 해당하는 거고 처벌이 안 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 앞에 있는 금전적 이득만을 노리고 이런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왔는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입장이 나왔고, 또 하나 이 병원장도 그렇게 되면 이 살인죄로 같이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유튜버와 병원장 이 두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이 적용된 죄명이 살인죄입니다. 영아 살해죄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체 안에 있을 때 이 의사가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하게 됐는지, 아니면 사망한 채로 꺼내기만 했는지, 아니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유도분만을 통해서 태어났고 이후에 사망하게 된 건지에 따라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네. 경찰에서도 의료 감정을 통해서 아이가 정확히 어떤 상태에서 태어난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도요. 이 네. 해당 병원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대한의사협회 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징계를 회부한 상태입니다. 아마 중징계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 해당 병원이라든지 병원장에 대한 이런 징계 처분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엄벌이 주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켜보겠고, 아무튼 저희도 함께 수사 상황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계속 이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4년 만에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14년 전에요.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딸을 자신 집 인근의 이웃집 앞에 유기했던 여성이 14년 만에 잡혔다라는 또 아기 소식입니다. 얘기군요. 네, 이 비정한 엄마 50대 여성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 12월경에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이웃집 앞에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는 친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지난해에 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 의뢰를 받아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의 행방을 좀 찾았는데요. 예. 그러다가 결국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됐고 DNA 대조 결과를 통해서 결국 그때 당시에 유기됐던 아이가 이 엄마에게 버려진 이 아이다라는 점을 밝혀냈고요. 아하. 처음에 이 엄마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경찰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결국 이 친모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수영 교수님 보니까 이 처음엔 이 출산 사실을 좀 부인했다가 이 외도로 낳은 아이라서 키울 수 없었다고 실토했다고 하는데, 자, 이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낳은 아이까지 관리를 못하는 이런 예. 부실한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기죄까지 적용받는 사례가 나오는데 어쨌든 아이가 출생을 한 사실이 병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그럼 그다음에 이 아이를 키울 건지 말 건지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타진해서 만약에 이렇게 유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 같으면 아이를 입양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그런 절차가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숙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해당 여성이 보니까 당시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네, 자기 자식은 이제 있으니까 결국 외도로 낳은 아이를 그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이유인데요. 아이들은 쇼핑 목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출생을 시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양육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입양을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그럼 이 여성 어떤 처벌 주어집니까? 예, 아동복지법 보시면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동복지법상의 유기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경찰에서도 얼마 전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14년 범죄인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그럴 수 있습니다. 있네요. 그렇지만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유사 사안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소시효 적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네.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 충분히 밝혀질 수 있고 수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치권 소식 저희가 살펴볼 텐데,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정근 실장님, 네. 이 두 현직 대통령이 3시간 가량 뭐 정치 현안도 좀 나눴다고 하는데, 네네. 뭐 메뉴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식 좋아하셨거든요. 한정식 주로 예. 반찬이 많고 그래서 보니까 뭐 메인 디시는 이제 한어 갈비구이, 솥밥에 소고기 된장찌개지만 예. 뭐 이것저것 반찬들이 참 많았다, 다양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취향을 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대통령 요리 시대에 두 분 인연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검사니까 네. 정치인들 구속한 건 거의 뭐 관련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이상득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을 구속했던 일화도 있고 2012년 또 2006년 시절엔 서울시장 시절에 뭐 이 현대차 로비 사건으로 또 직접 소환해서 뭐 네. 수사를 했던 그런 악연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악연이 있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뭐 사면 복권을 실시했고 또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부친상에 직접 조문을 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거기에 대한 답례의 어떤 성격을 좀 어저께 만찬은 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묘한 인연으로 좀 얽힌 두 사람인데, 근데 왜 이 타이밍에 만난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이전 대통령 만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보수 우파가 낳은 두 축이잖아요. 그런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사실 아까도 제가 좀 악연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구속, 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원선 국정원장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뭐였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잖아요. 예. 그 발언이 뭐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댓글 사건이었어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댓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주위 사람들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궁적 농단이었고 이런 인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인연들을 딛고 이제 집권 반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시 보수 우파의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켜야 되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지난번에 어떤 그런 강들을 건너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뭐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똘똘 뭉쳐야 한다. 뭐 어떤 뜻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예.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력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국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언을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어떤 점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정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조언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국가가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민생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원전 수주,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우리 쪽에서 따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눴다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최근에 최고위원 정봉주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서 민주당 내부가 거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얘기 때문인지,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이게 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파리를 하면 암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을 판다? 사실 지금 이 전당대회가 거의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최고위원 후보가 있을까요? 서로 그런 경쟁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듯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최고위를 구성할 거냐 이런 식의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를 팔았다라고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봉주 전 의원이 구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도일까요? 이재명 대표를 친명들 완전히 친명해서 나는 이제부터 거리를 좀 두겠다라는 선언이고 또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2위 정도의 지금 순위를 갖고 있는데 서울 딱 한 지역 남았거든요. 그러면 권리당원에서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ARS와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국민 여론조사가 30% 정도 되거든요. 반영이.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가 무조건 뭐 이재명 대표의 친명으로 완전히 몰아올리진 않을 거다. 네. 최소한 거기서 자신의 어떤 그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최고위원은 된다. 최고위원은 됐는데 이제 자기가 최고위원에 만약에 입성하게 되면 자신만의 정치적 영역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명으로 좀 알려졌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만인가요? 이재명 대표 실제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파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인가요? 사실 그 해석을 두고 지금 당원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분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뭐 정봉주 후보의 어떤 사적인 대화들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요. 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또 험담성 내용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위 명파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파는 사람들을 뭐 자신이 이제 저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요. 또 당원들 보기에는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당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당원들 간에 또 동지들 간에 서로 간에 또 적대적으로 또 악마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갈라치기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지금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정봉주 후보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상 뭐 경선에 개입하면서 본인이 순위가 내려갔다라는 불만이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격으로 이재명 대표를 뭐 겨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지금 겨냥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파일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모습 모두를 다 당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정봉주 후보의 앞으로 만약에 최고위원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 관련해서는 또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뭐 사적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정봉주 후보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향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놨다고 하죠. 그 발언 저희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고요.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진위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얘기 쭉 들어보면은 뭐 실제로 저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부인을 안 하긴 하거든요. 뭐 말씀하신 이정호 실장이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좀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꽤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이야기들, 그러니까 생각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봉주 후보 이야기도 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원망 어린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으로서 또 지도부로 입성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당원들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합을 맞춰서 이 지도부를 잘 구성해 나가고 또 통합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꾸리는 것, 이것도 당원들의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로는 이런 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저는 어느 정도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초반에 정봉주 후보가 득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5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정호 실장님. 네. 일단은 이재명 강선 지지층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은 야, 정봉주의 본심이 드러났다. 이제 해명을 안 하고 당원용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판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정봉주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랑 비슷하게, 이준석 전 대표와 비슷하게 구도를 만들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말이 윤핵관이잖아요. 그러면 뭐만 있었다면 윤핵관이지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낙인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예. 지금 앞으로 명팔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건 다 명팔이 때문이야. 아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딱 규정지어서 어떤 대척점에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딱 만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그 스타일인데 저는 이 당이 굉장히 다른 목소리,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도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활기찬 어떤 정당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구도를 만들고 뭐 수박, 뭐 아니면 무슨 명팔이 이런 조어를 통해서 악마화하고 그런 구도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셨듯이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비판하는 그런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인 행위가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왜 어떤 이런 불만을 얘기했을까? 굉장히 둘 관계가 어떨까?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긴 한데 두 사람이 뭐 최근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 나눴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옛날에 형님하고 그 경선 내가 나는 정동영 후보 지원하고 그래 봉도사님은 고등학교하고 그러다가 예. 부산에서 붙여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 짤이 지금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 저거 원래 반명이었다.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가. 재밌네. 또 한승질 하시잖아.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아, 이제. 그래? 죽어야지. 아이, 적에 대한 적개심은 버리지 말고 네. 성질은 부리지 말자.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두 사람이 웃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뼈가 있는 말들이 좀 오간 것 같기도 한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최고위원이 정봉주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는 가정하에 뭐 되겠죠.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두 사람 관계 최고위원회에서 할 때 좀 껄끄럽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저는 막상 또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에 입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재명 당대표와 또 지도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최고위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 이런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서 또 어느 정도까지 그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것은 또 변론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선거 결과가 끝이 나고 또 최고위 입성을 해서 이제 지도부의 구성원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또 당의 통합과 또 장기적으로 또 당의 비전을 위해서 그런 결단 내려줄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논란이 연일 뜨거웠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됐는데, 자 이종호 실장님, 네. 이 뭐 예상된 수순이긴 했지만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파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겠습니까? 일단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 전부터 반대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것에 뭐 방점이 있지 예. 이것을 절대 반대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결기를 보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과정상은 그렇지만 어떤 사면 복권도 이야기는 뒷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파장은 글쎄요. 이제 결정이 된 이후부터의 파장은 아마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야,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다라고 다 정정을 해드리면서요. 장윤주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한동훈 대표, 국민의 한동훈 대표는 네. 이 복권을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대통령이 의결을 한 부분인데 뭐 윤한 갈등,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이 국면이? 사실상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한동훈 당대표가 반대를 하거나 뭐 의견을 낼 만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써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불협화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서 나왔던 한동훈 대표의 반대 의견 피력은 앞으로도 대통령실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간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과연 제3자 추천안을 한동훈 대표가 낼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또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 모형이 걸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파리올림픽 폐회식을 앞둔 지난 11일 한 남성이 이 에펠탑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다가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 높은 탑을 오르면서도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고요. 맨손으로 오륜을 넘고 철골 구조를 밟으며 아찔한 고개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결국 투입된 경찰에게 붙잡혀 내려오고도 더워 죽겠다 말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무엇을 위해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일부 관광객들은 그가 체포되는 약 30분 동안 탑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하니 이게 웬 민폐인가 싶습니다. 아직 남성의 신상 정보는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동기를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듯하네요. 현재 일본에선 괴담 하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곧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인데요. 이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 전 일본에 사상 처음으로 거대 지진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이후 불안감이 높아진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여러 구름 사진을 올리며 지진의 전조 현상인 지진운이 아니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곧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글까지 확산 중인데요. 재난 물품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현대과학으로 지진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다는 건 헛소문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5일 난카이 해곡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허위 정보로 떨고 있기보단 혹시 모를 자연재해, 침착한 대비 자세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